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오늘부터 일주일에 1인당 10장씩 마스크를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 정부 들어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요. 북한 계속 속색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이 비가 길게 이어지면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침수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 살펴보시면요.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2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6월 18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이슈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호선 교수, 권영찬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권병윤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슈로 5가지를 꼽아봤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나오셨는데 자, 이슈 보겠습니다. 네, 금주의 슈탑5 5위 보겠습니다. 5위는요,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전입니다. 지금 차가 한 대 사고가 난 거죠? 사람이었어요? 네. 저건 도로 미끄러움 때문에 갑자기. 추돌 사고고요. 정말 아찔하네요. 길은 너무 예.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자동차 사고 장면을 본 건데,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저는 저런 장면 볼 때마다 놀래고요. 네. 볼수록 가슴이 자꾸 쪼그라들어요. 네. 겁이 나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저도 아찔해요. 보면서 아찔하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요. 정말 교통사고라는 게 단 한 번의 사고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각종 사고들 많이 접하셨죠? 네. 저희가 매년 교통사고가 한 23만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를 나면 좀 부상 후유증을 또 앓는 분들이 한 17,000명 정도 이렇게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70% 정도는 좀 직장을 잃고 또 한 42% 정도는 좀 기초생활 수급자로 이제 전락하고 또 뭐 한 23% 정도는 뭐 이혼 등 가정 파트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삶을 전체를 바꿔놓는 아주 큰 사고죠. 네. 기억에 남고 특히나 안타깝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좀 저희가 이제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이제 음주운전 사고로 이게 그렇지. 허망한 죽음을 네. 당하시거나 또는 어린아이들 그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로 뉴스를 접할 경우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주위에서 교통사고 때문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분들을 몇 번 보는데 더욱더 중요한 건 또 우리 아이들까지도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정말 가슴 아픈 현장입니다. 네. 지금 말씀이 가장 가슴 아픈 게 교통사고로 내 가족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고가 가장 가슴 아프다 이러셨는데 그럼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매년 교통사고가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지금 미세하게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그렇지만 저는 2017년 이후 한 2년 정도 교통사고가 아주
20% 이상 아주 큰 폭으로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네. 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교통사고 사망자가 3,349명 정도로 해서 2018년도에 비해서는 한 11% 이상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네.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 숫자는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 30% 정도 이렇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 만에 20%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네. 아마 최근에 저희가 이제는 뭐 이 교통이라든지 이제는 이 보건 또는 전 산업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저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는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교통안전시설 같은 것이 이제 대폭 확충되고 또 이제는 국민들의 이런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만큼 이런 교통 관련 법규도 빠르게 정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서 보입니다. 네. 교통 관련 법규 제정 이 이유도 들어주셨는데 그래서 한번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주요 교통 안전 개정 법규가 뭐가 있었는가? 네. 먼저 2018년에 시행된 것은 어. 전 좌석 안전대예요. 정말 잘했어요. 네. 저게 2018년 9월에 이제는 전자석 안전띠가 이제 시행을 했는데요. 이게 전년도까지는 그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만 이렇게 전자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저는 9월 이후부터는 좀 뭐 도심에 있는 도로라든지 일반 도로 모든 도로에서 전자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네. 이 안전띠가 교통사고를 주는데 아주 획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도 이 실험을 해봤는데 한 60km 상태로 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80% 이상이 중상 또는 사망을 저 튕겨져 나가잖아요. 저게 진짜 생각해봐. 아우, 세상에. 또 일부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는 오해하고 계신 것이 이제 뒷좌석이 굉장히 이제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서울대 병원에서 저는 2만 명의 그 교통사고 사망 통계를 분석을 해봤더니 앞좌석, 조수석 같은 경우는 안 맸을 경우에 한 5배 정도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뒷좌석은 오히려 9배 이상 높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뒷좌석의 그 안전띠 착용률이 좀 저조한데요. 이것이 정말 뒷좌석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중요하다. 이것은 꼭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아셨으면. 네. 이 사장님 말씀이 정확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2006년도에 상대방 차가 음주 상태에서 그 차선을 넘어와서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병원에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사실 저희 다른 가족이 뒤에 있었는데 다 다행히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어요. 안전벨트가 도로의 생명줄이란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게 아무도 큰 사고를 당하지 않고 저만 병원에 좀 있었는 거예요. 네.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다. 그렇죠. 그걸 실행할 수 네. 있었고 2019년에는 윤창호법 네. 그리고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이게 2019년에 시행이 됐어요. 윤창호법이라는 건 음주운전 관련이죠. 맞습니다. 2019년 시행이지만 사고는 2018년 9월 25일에 부산에서 벌어집니다. 윤창호 씨가 22살 청년인데 고려대를 다니던 촉망받는 청년인데 군복무 중이었어요. 제대를 얼마 앞두고 이 추석 연휴에 이 명절 휴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랬다가 도로에 서 있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덮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됐거든요. 그때 저는 이 국회에서 법 제정해달라. 그 윤창호 씨 학교 친구도 만나고 했는데 구호가 하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그 결과 이 법이 만들어졌죠. 네. 엄하게 시행이 되는 거죠. 이제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이런 사고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그때 도로교통법하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이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요지는 음주 단속의 기준과 그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0.05%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이라면 이것이 0.03으로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그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과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이것은 전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이제는 처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뭐 한 2-3잔 정도 소주 마시고 이제 운전하고 막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한 잔만 마셔도 이게 아주 큰
이제는 처벌 기준에 이제는 해당되는. 예. 잘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거든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좀 기억하실 건데 2018년도 여름에 더울 때 그 어린이가 이제는 그 승합차에 갇혀가지고 질식사하는. 맞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13살 이하의 그 어린이를 운송하는 그 차량에서는 한 정차를 한 3분 정도 할 때는 그 맨 뒷열까지 이제 가서 그 이게 확인 장치를 누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경고음이 울리게끔요. 그럼으로써 이제는 운전자가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특히 10살, 7살 두 아이를 키우는데 사실은 모든 학부모님 비슷한 마음일 텐데 그 이후로 통학버스에 갇혀서 좀 안 좋은 사건을 당한 일이 좀 많이 줄어들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나서는 그런 사고는 좀 많이 저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지만은 이제 아직도 그 어린이 운송 차량이 그 이런 난폭이라든지 불법 운전 등 이런 거에 의해서 한 100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상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정부에서는 금년 5월 달에 그 운전자의 그 운행 행태를 기록하는 이제는 운행 기록 장치 장착을 또 의무화시켰습니다. 예, 그렇군요. 2020년입니다. 올해예요, 올해. 네. 민식이법. 그렇죠. 민식이법. 기억나실 거예요. 네. 2019년 9월인데 충남 아산에서 9살 민식군이 네. 이 스쿨존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건너편에 있는 엄마를 보고 동생과 함께 길을 엄마 하면서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을 했는데 신호등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스쿨존 내에 운전을 더 규범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처벌이 강화되는 법안이 추진되게 됐죠. 네. 기억하실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울면서 네, 이렇게 네. 찾아가서 국회의원들 만나고 막 이런 모습 뉴스에도 나왔었죠. 네네. 저희가 이제는 일종의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라고 통상 그러는데 거기서는 이제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호등이라든지 가속 방지 카메라 설치 또는 저는 뭐 보차도 보차도를 좀 분리하는 시설 이런 것들을 저는 설치를 저는 의무화했고요. 거기서 저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과거에는 뭐 1년 이상에서 지금은 뭐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또는 뭐 벌금형도 뭐 5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까지 이렇게 굉장히 좀 강화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죠. 네. 네, 그런데 사실 이 민식이법 관련해서는요, 계속해서 뭔가 이런 논란 나오고 있어요.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논란이 있어요. 네. 사실은 운전자 과실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가 입게 되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걸 반대할 국민은 없어요. 네.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을 우리가 하다 보면 운전자 과실은 없는데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온다든가 그렇죠. 해서 불가피한 사고가 났는데 징역을 꼭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 법이 너무 과중한 것 아니냐 하는 운전자 입장에서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법이 제정된 거는 도로에서 약자인 어린이하고 보행자 보호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개정하자 이런 청원이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판부의 재량권이라는 게 있어서 무조건 뭐 명목적으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재판이 벌어지는 이유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황을 보고 이 피고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사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례들이 좀 쌓이게 되면 이런 걱정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적어도 도로 위에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런 입장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이 둘을 중학교를 책임져 보니까요. 이 30km 왜 이해가 중요하냐면은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오더라도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꼭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내년입니다. 내년에 시행될 도시부 속도 하향인데 안전속도 5030 이랬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안전속도 5030은 그 우리 도시 지역에서의 최고 속도를 50km로 제한하고요. 또는 저는 이면도로나 이런 생활도로에서는 그것을 30km로 줄이자. 이런 취지에서 저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고가 좀 많이 나고 또 보행자가 많은 이런 도로에서는 이 속도를 줄이면은
사람이 보입니다. 예. 사람이 보이면 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요. 네. 또 사고가 나더라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속도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제도를 이제 시행하게 됐습니다. 네, 속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얼만큼 중요한지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도로 위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정 속도는 얼마쯤일까? 실험은 직선 도로를 달리다 빨간 신호가 켜지면 제동을 하며 안전한 옆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차선 위에는 고가를 세워서 반응 속도를 비교했습니다. 먼저 시속 50km로 달려봤습니다. 신호를 발견하고 운전대를 돌리기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속 60km 조건에서 똑같은 주행을 해봅니다. 시속 10km를 올렸을 뿐인데 고가를 피하지 못하고 4개나 쓰러뜨렸습니다. 제동을 시작한 지점에서 완전히 차량이 멈추기까지 달린 제동 거리도 1.5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실제 주행 중이었다면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하거나 충돌을 피하려다 더 큰 사고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10km를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동거리라는 거는 속도의 제곱의 비례를 하기 때문에 반으로 줄게 돼 있습니다. 사고와 안전주행을 가르는 작은 차이, 시속 10km가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게 숫자로 보면 그냥 단지 시속 10km 차인데 저렇게 어마어마하네요. 아, 예. 예. 저희가 이제는 뭐 도심에서 50km로 제한하는 것은 해외 그 선진국의 그 주요 도시에서는 다 시행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좀 상당히 효과를 본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엔에서도 교통 안전을 갖다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속도를 줄인 정책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그런 제도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도 이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실험을 해봤더니 60km에서는 중상 이상 그 다칠 확률이 92% 거의 뭐 다 다친다고 보시면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한 10km 정도만 줄여도 한 20% 줄어든 한 70%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15km, 30km 정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중상 이상 다칠 확률은 15% 이하로 떨어진다. 뚝 떨어지네요. 예. 그래서 이 속도를 줄이는 것이 이 사고 피해 정도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나라 그 교통사고의 특징이 보행자 사고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가 보행자 사고인데요. 이것은 외국 선진국에서 3배 이상 이렇게 높습니다. 보행자는 어떻게 보면은 운전자에 비해서는 교통 약자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운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것이 이 교통 문화를 정착하는 아주 지름길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부는 지금 지자체 140곳에 시설 개선 사업비 217억 원을 지원하고 안전속도 5030 도입 추진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면서 이 부분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훈 이사장께서 도움 말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속도를 줄여 보행자를 지켜줘 함께 지키면 우리 모두 안전해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야 절대로 안 돼요 졸음운전 길을 건널 때 스마트폰 안 돼요 난폭운전 신호 위반 위험해 이른 차 탈 땐 안전모를 꼭 써요 함께 지키면 우리 모두 안전해 네, 금주시 탑5 4위 바로 보겠습니다. 4위는요. 굿바이 011, 017입니다. 옛날에 제 번호도 앞에 017이었는데 017 이제 네. 2G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거죠? 그게 아직 있었다는 게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있었어요. 지금까지 있습니다. 전 011, 017 다 썼던 기억이 나는데 1996년에
이 세계 최초의 CDMA를 우리나라 SK텔레콤이 도입을 하죠. 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망 서비스가 끝나게 됐습니다. 011, 017, 이른바 우리가 01X라고 부르던 네. 번호들이 사라지게 된 건데 다음 달이 되면요. 7월 6일부터 강원도, 제주도를 시작으로 이 다음 달 27일에 서울에서까지 모든 2G망 서비스가 종료되게 됩니다. 네. 네, 정말 간혹 가다가 한 번은 오래 유지하시는 분들은 011 쓰시는 분 봤고요. 사실 017은 잘 못 봤거든요. 네. 저는 저는 보셨어요? 017 한 분 있었어요. 제가 되게 친한 분인데 제가 얘기했어요. 지독하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네. 제 주위에 보니까 012나 017 쓰는 분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네. 희귀하기 때문에 좀 고집이 있는 분들이나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어디에서 내 핸드폰을 그럴까 봐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네. 맞거나 틀리거나 재밌습니다. 예. 아니 제 친구도 아직까지 이 번호 쓰는 친구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내년에 폐지한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원래 예정은 내년 6월이었는데 예. 통신사 요청으로 1년을 앞당긴 거예요. 정부가 이제 허가를 한 건데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망이 노후화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망이 낡았고 일단 그럼 전화가 잘 안 걸려요. 두 번째로는 기종들이 다 단종됐잖아요. 수리할 수 있는 부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통신 서비스에 품질 문제가 생기면서 네. 사용자가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요즘 긴급 문자가 얼마나 많이 날라옵니까? 예.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거에서 못 받는다. 예, 이거지. 망 밖에 있게 되면 예. 이분들이 사실은 서비스의 품질 문제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예. 있기 때문에 종료 시기를 당기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 2G 서비스 종료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의 움직임도 있거든요. 네. 네, 있습니다. 투지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011, 016, 017, 018, 016 그러니까 010 말고 01X로 끝나는 맞아요. 번호 이 이미 번호 다 서비스 있어. 종료를 중단시켜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투지폰 사용 관련 청원들이 작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아까 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다른 표현을 하면 골수 팬들이죠. 예, 예. 네, 네. 저는 한국이동통신 시절부터 011을 썼습니다. 또 제 친구는요 군 출신인데 네. 017이 군에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전역하고도 017을 쓰고 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번호를 알고 있는 나의 지인, 상대가 특히 거래처 같은 경우가 자주 연락하진 않는데 4, 5년에 한 번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네, 네. 이 번호가 바뀌면 연락이 끊기면 나 장사 안 하는 줄 아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굉장히 실리적인 문제부터 그러네. 번호만이라도 유지하게 해달라. 근데 종료한다고 예. 민사소송 할 거야. 아, 그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번호만이라도 유지하게 해달라.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이게 이제 번호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개인 자산. 네. 근데 문제는 이 번호는 사실은 공공성이 있는 거고요. 뭐냐면 이분들이 011, 017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적지 않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면 010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국가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면 3G 이상으로 다시 이제 가입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2G망 쓰고 있는 분들 뭐 보상도 해주고. 당연히 보상을 네, 해주죠. 그러니까 2년 동안의 통신료 할인이라든가 네. 혹은 이제 3G 이상으로 지금 3G, LTE, 5G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선택해서 갈아타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 기기 지원. 그래서 한 73% 정도 2G를 이용하던 분들 대부분은 네. 이 2G 요금제 7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지금 통신 요금이 갑자기 오르는 게 아니라 네. 당분간 지금 쓰시던 비용으로 네. 더 좋은 품질의 통신망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우선은 이것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전화로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네. 장애인분들이나 고령자분들에게는 네.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시켜 드리겠다라는 게 통신사 입장. 직원이 직접 가서 알려드리겠다. 가서 네, 어려우실 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대 통신사 중에서 KT는 지난 2011년에 맞아요. 종료를 일찍. 했고, 그렇죠? SK는 이번에 이제 종료를 하는 하고, 거고. LG는 어떻게 한대요? 하나가 또 있잖아요. LGU 플러스. 네, 네. 이통 3사인데 네. LG는 아직 정책이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앞으로 2G 이 LG 가입 사용자들은 1년 정도 여유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쓰고 있는 2G망이 LG의 경우에는 내년까지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더 보다가 네. 내년에는 이제 LG 이 01X 마감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가 지금 이통 3사 중에는 그나마 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끝까지 서비스를 해주는 편입니다. 아니, 오늘 저희가 이런 얘기하니까 저도 017 쓰던 그 시절 생각이 막 나요. 그때 제 친구가 대리점 해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그때 많았죠, 정말. 많았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했는데 네. 그때 터지는 데가 몇 군데 없어가지고. 맞아요. 예, 야, 여기 안 되냐? 그랬더니 거기는 안 돼, 원래.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은 그때 제가- 상상이 안 되는데. 제가 썼던 게 있어요. 삐삐 쓰셨어요? 걸기만 하는 시티폰이라는 것도 시티폰 잠깐 있었어요. 있었고요. 잠깐 있었고 저희는 삐삐가 혁신이었죠. 맞아, 맞아. 삐삐였지. 삐삐로 어디에 있든지 야 빨리 뭐 어머니네 그리고 막 집에 전화하고 그래서 저는 다이하드라는 영화를 봤는데 네. 브루스 윌리스가 네. 모토로라 삐삐를 차고 막 뛰어다니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는데 그게 나오네. 제 손에 들어온 순간 저거예요. 난 이제 청단이야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저걸 안 썼어요. 삐삐는 안 썼어요. 저게 그러세요? 삐삐라는 거죠? 아니, 삐삐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아니, 안 저걸 쓰죠? 저걸 차고 다니면 자꾸 찾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안 썼어요. 주로 병원에서 쓰는 거 많이 드라마에서 보신 젊은 세대가 있어요. 지금 들고 나오신 건 뭐예요? 강혜인 씨는 이거 못 보셨죠? 이게 삐삐예요. 아직도 있어요? 사실은 요거 제가 어렵게 구했는데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금줄 같은 거나 은줄이 있어갖고 네. 이렇게 해서 달았어. 들고 다녔거든요. 맞아. 그리고 이재용 씨 과거에 좀 추억을 살려드릴까요? 저거요. 이게 컬컴폰이에요. 컬컴에서. 컬컴에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컬컴이라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그 당시 가격이 수익가가 67만 2천 원이라고 비쌌어요. 여기 이렇게 쓰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딱 위에 거 들어서 맞아. 맞아요. 전화 딱 전화하면 하고 이렇게 딱 하고 끊고. 요게 부의 야, 고생이었어요. 이거 저걸 이렇게 아니죠. 들고 다녔다니까. 이거 좀 사는 오빠들이 썼죠. 지금 봐도 멋있다. 근데 저거 전에도 더 큰 거 있었고요. 무전기 있었죠. 근데 예전에는 역사가 카폰 있는 사람 엄청 부자였고 네. 그다음에 주로 방송사에는 매니저들이 들고 다녔는데 이만한 벽돌. 이만한 거 벽돌 있었어요. 같은. 벽돌 오. 같은. 그다음에 이제 저 시대로 가고 그 사이에 삐삐가 있었고 야. 아까 말씀하신 시티폰이라는 게 저 60만 원대 저 전화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전화를 조용히 받지 않으세요. 항상 길 한복판에 나가서 난데 난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숫자 가지고 뭘 뭐 암시하고 막 이러고 그거는 이제 삐삐가 네네. 육성 통화가 안 되고 네. 이 문자나 문자도 아니고 숫자를 찍어서 이제 뭔가를 줘야 되니까 네. 이 제 주변에 제 대학생 시절에 대학원생 시절에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미친 듯이 하는 친구가 생기면 삐삐를 사기 위한 건데 삐삐는 왜 사느냐? 연애가 시작된 거예요. 하죠. 연애를 하는 사람만이 삐삐를 아주 갈망하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빨리빨리. 파리파리. 예,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쓴 게 1004. 천사. 너는 나의 천사. 천사. 너는 나의 천사. 천사로부터. 그럼 이건 연애죠, 100%. 네. 근데 뭐 그거 말고도 사실 연인들끼리 암호가 다 있었어요. 네. 지금의 남편 말고 다른 연애를 할 때. 나는 천남자라고 나한테 얘기했잖아. 뭐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사자를 그때 그 삐삐에 꽉 채우면 죽도록 사랑해. 이런 거 그 뜻이 했었죠. 아니다. 네, 맞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그 카폰 얘기했잖아요. 원래 카폰이 차 옆에나 차 안에 써야지 되는데 어떤 매니저들은 그거 자랑하려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들고 다녔던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제가 번호 하나 보여줄 테니까 이거 먼저 한번 보실래요? 네. 이거 뭘 것 같습니까? 삐삐로. 이거 알죠. 빨리 오라는 거지, 그 빨리. 빨리 오삼. 빨리 오삼. 빨리 오삼. 빨리 오삼. 이건 알죠, 저희가. 아, 내가 바로 알지. 이분들을 좀 너무 무시한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여러분들 조금 힘든 거 하나 내겠습니다. 요거 기억나세요? 저는 요거 알아요. 저도 알아요. 컴퓨터 아니 컴퓨터? 어떻게 아세요? 386세대. 386세대, 486세대. 아니요, 노래 있어요. 비밀번호 486이라고.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의 키스. 그래요? 노래 못하죠? 네. 윤하 씨 노래죠. 그거 윤하 씨 맞아요? 노래. 윤하 그 씨 노래 혹시 노래. 맞아요? 이게 네. 왜냐면요. 우리 옛날에 뭐 권영찬, 김영심에서 그걸로 한 것처럼 글자 수예요. 사랑해가 사하가 4획이거든요. 랑의 8획 그리고 사랑해가 6획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 쓰면 사랑해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해. 그렇군요. 사랑한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그럼요. 486. 난 이재용 씨 486. 사랑합니다. 네, 486. 네. 자, 그럼 마지막 하나. 요거 뭔지 아세요? 1717, 1771. 이거는 연애해본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이거. 그러면은 진짜 모르겠다. 171717로 보면은 이거 사랑 안 해본 사람인데 제가 한번 화면에 이걸 한번 돌려볼게요. 자, 뭐예요?
I love you. I love you. 아, 이게 알라브예요. I love you 글자가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봐야 돼요. 그럼 저게 I love you 보여요. I love you. 나는 조시대의 연애를 안 해가지고. 그런 걸 통 몰라. 옛날에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정말 최대한 가성비를 냈던 것 같아요. 글자로. 야, 우리가 2G 폰을 가지고 또 추억이 한번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글쎄, 이게 엄청나게 빠른 빨리 속도가 변하는 거죠. 네. 옛날에 백 투 더 퓨처에서 네. 미래 사회를 그릴 때 하나 빠진 게 휴대폰이었어요. 맞아요. 이걸 상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사회를 얼마나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 우리 영화 써니에 나오죠. 네. 앞으로는 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통화하는 시대가 올 거야. 그럼 거짓말! 이런 현실이 됐습니다. 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즐겨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금주시 탑5 3위 보겠습니다. 3위는요. 동묘시장 고양이 학대 논란입니다. 고양이가 목에 끈이 묶인 채 상점 밖으로 끌려 나옵니다. 바닥에 뒹굴면서 온몸으로 저항하자 시장 상인이 구두 정리용 집게로 고양이를 누릅니다. 탈출하려는 고양이를 막대로 누르고 머리가 있는 쪽 상자를 발로 누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고양이가 학대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동물보호단체는 청계천변에서 길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고양이 몸에 외상은 없었지만 명백한 학대라고 주장합니다. 끈으로 목이 졸려있는 상태에서 저항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동물을 가혹행위가 행해진다는 것은 분명히 학대가 맞아요. 동물 학대범으로 지목당한 시장 상인은 갑자기 점포에 뛰어든 고양이가 20분 가까이 안 나가고 버텨서 모든 방법을 시도한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119나 110이나 전화하고 동물신고센터까지 전했지만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출동을 못한다고 해서 맨 처음에는 그 부드러운 빗자루, 그 다음에는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해치려 한 게 아니라 흥분 상태인 고양이가 무서워서 한 행동이라고도 했습니다. 박스에 넣어서 용도구 옆에, 다리 옆에 스프레이 있는 데다가 방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도 상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저게 고양이 학대다 아니다 논란이 있어요. 네. 경찰이 이제 나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동물보호단체가 주장을 했어요. 서울 동묘시장에서 상인들이 고양이에게 학대 행위를 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보셨지만 상인분들은 아니다. 고양이가 위협적이어서 방어 차원의 산일이다. 공방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고양이 상태는 어떤가요? 일단 다리하고 복부에 혈흔이 좀 있는데 찰과상으로 보여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크게 이제 뭐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하진 않고 이 잘못 알려졌던 대목이 임신 중인 고양이다. 맞아요. 그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니, 저 사건으로 인해서 해당 상인 피해도 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예. 애묘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려견들이 많지만 반려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 상인분들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돌았나 봐요. 전화를 해서 욕설 문자가 막 날아와서 저 상인분은 지금 전화를 꺼놓은 상태라고 하고요. 으르렁대는 고양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느냐. 인권 침해를 좀 멈춰달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자세한 사실 확인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고양이 학대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관악구에서 뭐 흉흉한 맞습니다. 사건들이 많죠. 요즘 유사 사건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선은 관악구에서 4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많이 놀랐는데 여기서는 정말 이 새끼를 벤 임신한 고양이도 있었고 새끼 고양이, 조그만 고양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훼손된 고양이의 사체가 여러 차례, 4번 정도가 발견되면서 관악구에 이 고양이를 연쇄, 가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훼손됐기 때문에 사례로 보는 건가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이제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 로드킬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연사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로드킬 보면 깜짝 놀라서 한동안 이게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이 경우에는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골목 끝에 고양이 사체가 놓여 있었는데 속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고양이는 차가 다가오면 슉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량에 의한 로드킬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또 하나는
사체가 잔인하게 훼손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의도적인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때 비둘기의 발가락이 훼손된 경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사건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 고양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사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잔혹한 건데 지금 훼손된 게 분명하다고 만약에 밝혀진 거라면 이거는 가학적 학대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혹은 가학적 살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에 대해 이걸 약간 장난 삼아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공포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그 가학적 학대나 살해가 마포에서도 좀 벌어졌다면서요? 그러니까 관악구에서 지난 4월부터 4차례. 근데 이 마포는요. 지난달 19일부터 3차례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는 조금 간격이 가까운데 문제는 이 사체가 총 3구가 발견됐고 모두 고양이 사체인데 이 새끼예요. 그리고 사체 일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훼손된 사체의 단면이 예리한 것으로 사람이 힘을 가해서 절단한 것 같은 데다가 문제는 이 사체가 고양이 먹이통 앞에 마치 전시하듯 놓여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한 아파트 주민의 이제 이야기에 따르면 3년 전부터 이러한 일이 좀 연속적으로 생기고 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수사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저 고양이를 키우진 않지만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 막 화가 나요, 정말. 네. 근데 생각을 좀만 바꿔보면요. 고양이가 아니라 만약에 사자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면은 나보다 작고 힘이 없는 동물이라고 이렇게 학대하는데 저는 지난주 아이에 대한 가해와 폭력 사건이 연상이 돼서 너무 좀 이렇게 가슴이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답답합니다. 아니 근데 이 동물 학대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면서요? 네네, 경찰청이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기소가 된 피의자의 숫자만 보면 2015년에는 200명대예요. 264명이었는데 2018년에 592명으로 한 4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시민의식도 같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건 전혀 아니네요. 그러니까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올라갈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인권, 뭐 생명권 이런 얘기하는데 동물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식은 아직은 낮다. 왜냐하면 법적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 아니냐 하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고요.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잔인한 얘기 막 드리고 있는데 단 4번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우리가 이제 약한 동물에게 왜 이렇게 가학적 행동을 하는가? 크게는 2가지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우리가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속 터지는 감정을 보다 약한 것에게 던지는 이런 걸 우리가 전위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전위의 방식을 통해서 약한 사람에게 혹은 약한 뭐 동물에게 내 감정을 쏟아붓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정말 단순히 가학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둘 중에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피해 동물이 발생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동물 학대 사건이고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절대 안 되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연쇄살인범에 대한 과거 여러 이력들을 비교해 보면 공통적인 몇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물 학대예요. 지속적이고 아주 과학적 학대에 대한 여러 그 조사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렸을 때나 뭐 작은 동물로 시작이 되지만 이게 생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어린 아이로 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는 여성으로 갈 수 있겠죠. 그밖에 또 다른 제3자 타인으로 갈 수 있겠죠. 생명은 다 연속성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저는 좀 찝을게요. 이 동물 학대로 예를 들어서 뭐 처벌을 받은 건이 작은데 이게 만약에 다른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건드렸다. 이게 재산으로 들어가서 재산 손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이나 소유권을 보는 건데 여기서 더 나가서 아이도 사실은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때려 훈육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안 되는 일입니다. 삑입니다. 삑. 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인식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만약에 강아지를 고양이를 예쁘게 키운 집 아이들은요 너무나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학대받거나 아니면 동물 학대하는 걸 봤으면은 이 아이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법과 함께 좀 사전에 좀 필요한 교육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던져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보다 약한 동물 학대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그 말 와닿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욱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욱하는 성격이라는 건 없습니다. 욱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우습게 알면 그런 거예요. 예. 자, 요쯤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주시 탑5 2위 보겠습니다. 2위는요. 평화의 시기는 끝났다입니다.
네, 지난 16일 오후에 개성에 있는 남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바로 보여주더라고요.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눠요. 저거예요. 네. 이 폭파 장면인데. 저건 그 옆에 건물 반파되는 거고요. 네네. 네, 그 옆에 요거죠, 요거. 그렇죠. 요게 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완전히 폭파하는 장면이었고요. 네. 앞에 보신 것은 그 옆에 그 좀 높은 건물인데 네. 반파되는 깨지고. 모습이었어요. 네. 네. 폭삭 무너진 거죠. 네. 폭삭, 와르르 정말 뭐 흔적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폭파 순간에는 파편이 사방으로 튀면서 네. 이 저 연기와 함께 주저앉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기를 다이너마이트를 내부에 설치해서 네. 완전히 폭파한 것 같다. 네. 거의 이제 밑둥만 일부 남아 있는데 이 정도면 이 건물은 복원이 네. 불가능할 정도다. 네. 북한이 이런 일을 지난 16일 오후 2시 49분에 네. 전격 감행을 했고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오후 3시 반경부터 네.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걸 이미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우리에게 큰 남과 북에게 네네. 마찬가지로 큰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거아니겠어요? 2018년에 우리가 4월 27일에 놀라운 장면을 봤죠. 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판문점에서 만나서 그 도보다리 산책도 하면서 네. 자 이제 남북 간엔 앞으로 전쟁은 없다. 평화만 있다. 그리고 이 약속의 결과 같은 해 2018년 9월에 이게 지어지거든요. 무려 우리 쪽에서 97억 원을 들여서 만든 네. 4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안에는 청사, 사무실, 직원들의 숙소, 식당 등 편의시설이 들어있는데 네. 이것을 왜 이렇게 폭파시켰겠느냐. 결국 남북 교류의 상징을 파괴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사실은 폭파 전에 북쪽에서 이거 날려버리겠다라는 네. 예고가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 2018년 19년도에 통일은 바라지 않아도 이산가족이 만나는 거나 여러 가지 꿈을 꾸오고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저는 시청자의 한 입장이고 국민 한 입장에서 저거 보고 어떡해. 속상해. 그럼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네. 정말 이게 예견된 폭파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13일 토요일 밤에 네.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왔는데 자, 이 북남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네. 될 것이다. 네. 이런 이제 되게 격한 이야기를 한 지 네. 사흘 만에 전격 폭발을 감행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폭파되고 2시간 만에 그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이거를 북한 주민들 보게 했어요. 네. 그거 한번 볼까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됐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우리 측 해당 부문에서는 해송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언론 통제사회에서 이례적으로 주민들에게 빨리 보도를 했어요. 아주 네. 이례적입니다. 네. 정말 손꼽을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다음 날 아침에 보도하거나 노동신문에 실리긴 하거든요. 네. 근데 당일날 오후에 이런 일을 감행하고 2시간여 만에 바로 보도했다? 이건 이제 의도를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는 예. 북한 내부 주민들이 코로나19 혹시 네. 또는 이제 경제난 이런 것 때문에 내부 동요가 심한 상태에서 결속을 다잡기 위한 일종의 선전선동이 아니겠는가 이런 네. 분석이 많습니다. 네, 거기다가 경제난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대북 경제 제재가 오래 가고 있고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했고요. 지금 장마당 경제가 최악이라고 해요. 이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6%일 거라고 하는데 북한은 마이너스가 될 게 더 없을 정도로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경제난 때문에 결국은 미국도 압박을 하면서 네. 무엇보다도 이게 우리 대한민국 때리기가 시작된 네.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높습니다. 네. 북한 경제 5개년 계획인가? 그거 마무리가 올해 아닙니까? 올해가 마무리돼야 성과가 되는 없으니까 해인데 이런 거. 성과를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네. 남한에 근데 이렇게 유독 적개심을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같이 하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미국은 두려운 것 같다.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가 안 그래도 적신호가 들어와 있는데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도발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또 이제 한 성격이 네. 북한을 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단계로는 남한 때리기. 그래서 이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사업의 총책이 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대남 사업을 이제부터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사태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미국 국무부가 처음에는 통신설 지난주에 두절했을 때 실망스럽다 그랬는데 미국에 격하게 나왔어요. 네. 집안 단속이나 하라 이런 얘기를 네, 했거든요. 네. 근데 폭파가 있고 나서는 미 국무부가
자, 북한은 역효과를 낳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담화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근데 북한이 여기서 그칠까? 그리고 요거 다음에 바로 금강산 또 뭐 DMZ에 군 병력을 전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폭파는 화요일에 했고요. 어제 수요일 새벽에 이 북한발 속보가 막 나옵니다. 첫 번째 개성공단 지역에 이제는 군이 주둔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 지역에도 군이 주둔할 것이다. 그래서 관측되기로는 금강산은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혹시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부대가 들어오는 것 아니냐. 개성공단은 남침의 교두보예요. 평지기 때문에 바로 휴전선을 넘어올 수가 있어요. 원래 군부대가 있었는데 개성공단 때문에 뒤로 뺐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무장지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수했던 초소들을 다시 집어넣겠고 중화기로 무장한 병사들을 다시 투입할 것이다라고 지금 엄포를 놨어요. 이게 지금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네, 지난주였나요? 김여정 부부장이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남탈북민들이 보내는 B라는 공동선언문을 어기는 거다. 이러면서 또 크게 비판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처음에 빌미로 삼은 겁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 2년 전에 4.27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으로 약속한 걸 남측이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이 어떤 이유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돼 있냐면 남북 상호 간에 서로 비방하던 행위는 이제 끝내기로. 그래서 예를 들면 대북 대남 확성기가 중단이 됐고요. 북측이야 통제 사회니까 전단이 날아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민주국가라서 탈북 단체가 전단을 보내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격노한 것이죠. 오늘이 18일이니까 이제 엊그제 이렇게 된 거고 폭파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즉각적으로 청와대 반응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반응이 나왔죠? 어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그 청와대 반응은 이 화요일 날 2시 49분에 폭파가 이루어졌고 5시에 NSC 상임위가 소집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유감이다. 엄중 경고한다.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상응 조치하겠다. 이게 청와대 반응이었고 어제 새벽에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남한 측이 특사를 보낸다고 했는데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이게 특사 보낸다고 했어요. 6.15 20주년을 맞아서. 근데 이거 비공개로 한 얘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러는 거 외교적인 아니, 소통을 관례가 아니고 아주 신뢰라면서요? 결례죠. 그래서 여기에 청와대가 격분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 11시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엄중한 담화를 발표하면서 김여정 부부장을 아주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례다, 무례하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벌어진다면 전적으로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 그러면서 아주 엄중 경고한다. 그러면서 아주 강한 훈계를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내놨습니다. 좀 세게 나왔더라고요. 세게 나왔어요. 아,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김여정 부부장이 특사 파견이 비현실적인 제안이다. 이게 어떤 뜻이에요, 자세히? 그러면서 이름까지 언급을 해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우리 쪽에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런 뭐 광대극을 벌였다. 이런 좀 이제 입에 올리기 어려운 외교적 수사라고 보기엔 힘든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북한은 받지 않겠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김여정이 받지 않겠다. 아니 남측에 이 대통령이 보내려고 하는 특사를 김여정은 어떤 인물인가를 보면 2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사로 우리에게 왔던 인물이에요. 근데 특사가 뭐 한 나라의 특사를 받고 말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좀 묘한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북 관계를 김여정 어쨌든 제1 부부장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격화시키는 건가? 이렇게 누구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또 있는 뭐 해석이 분분합니다. 오히려 이 김여정 부부장이 이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서 악역을 맡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의 지금 좀 이제 동요하는 민심을 달래는 역할을 하고 혹시라도 지금 왜 이렇게 압박을 하느냐? 아무런 실익이 없거든요. 근데 그건 미국과 우리에게서부터 뭔가 좀 얻어내고 싶은 절박감 때문에 하는 건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나중에 짠 나타나서 이 여정이가 잘못했는데 한번 그래도 잘해봅시다. 뭐 이럴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제 뭐 전문가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나 우리 대통령을 상대로 한다면 김정은이 해야지. 왜 그 밑에 격이 안 맞아요. 동생이 뭔가 격이 너무 안 맞아요. 그동안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주로 담당했지 뭐 권한이 있는 존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 6월 사태로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에서는 군까지 틀어쥐는 역할로 급상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후계자 내지는 2인자로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럼 뭐야, 우리를 이용해서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 이런 기분 나쁜 발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는 어제 격려한 거고요. 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로 보는 겁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북한인데 이게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빨간 트랙터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전국 농민총연맹이 북한에 보내려던 통일 트랙터입니다. 전농은 2018년 10월부터 통일 농기계 품앗이 운동으로 10억 원을 모금해 대당 4천만 원짜리 트랙터 26대를 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이던 지난해 4월 북한에 보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략 물자로 분류된 트랙터 북송을 유엔이 불허하면서 기약 없는 방치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상으로 쓰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옮길 장소를 마련 중인 것 같아요. 전농이 당초 대북 제재도 감안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농 측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구입한 트랙터가 1년이 넘게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지금 뭐 경제 제재가 강하게 있고요. 또 이제 이 북미 관계가 안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현재 없습니다. 네. 근데 북한은 뭔가 해달라고 지금 절박하게 저러는 거고요. 네. 협박 자체의 의도는 큰 선물을 내놔라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협박에 전혀 응할 수는 없어요. 이런 방식의 응해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다리면서 소통의 물꼬가 트일 이 시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도적인 지원 정도. 북한이 사실 우리가 코로나19가 급박하다. 좀 K방역 도와다오. 그럼 우리가 방역 지원 같은 거 정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당분간은 북한의 행동 때문에 북한 스스로 빗장을 걸어 잠근 셈이 된 것 같습니다. 뭘 요청을 하거나 어떤 소통이나 지원을 원할 때라도 적어도 우리가 국제 매너는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번의 방식은 청와대가 발끈할 정도로 사실은 국제적으로 우리 수장에 대해서도 너무 형편없는 발언을 맞아요. 하고요. 이 표현의 방식도 적절하지 않고요. 조금 더 국제적인 매너를 좀 갖출 필요가 있는 것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놀랐던 건 남측의 동요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놀라긴 했지만 옛날에는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국민들도 그런가 보다. 약간 이런 느낌도 하도 있고요. 저러니까. 하도 저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는 빨리 안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많이 얹잖아요. 많이 얹잖아요. 예,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금주시 탑5 1위 보겠습니다. 1위는요. 탈탈 털린 카드 정보입니다. 지난해 6월 시중은행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은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 이 씨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수상한 외장하드 2개를 압수했습니다. 총 2TB 용량의 외장하드에는 61GB 용량의 저장 내역이 있었는데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려 16억 건에 달하는 양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신용카드 결제기기를 관리하는 업체를 해킹해 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제 순간 암호화돼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IC칩 탑재 신용카드 정보 역시 관리업체 서버를 통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에 번호랑 비밀번호만 알아도 결제되는 사이트도 있다 보니까 그런 데 우선 악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화번호만 있는 것도 있고 비밀번호 있는 것도 있고 주민번호 읽고 있는 것도 있고 2만 원 정도면 카드 복제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경찰이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분석을 의뢰한 금융감독원조차 처음엔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다며 난색을 표했을 정도입니다. 경찰은 이 씨의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도 다 알 거야. 이런 느낌은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휴대폰 쓰죠, 신용카드 결제하죠. 이러면 다 남으니까. 네네. 근데 이 신용카드 결제한 내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유출됐다. 야, 이거는 이런 범죄가 실제로 일어났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모 씨라는 사람을 압수수색했는데 무려 412억 건의 정보가 담겨 있는 이제 외장 하드를 발견한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이름, 개인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당연히 있고요. 여기에 카드 비밀번호까지 있어요. 그럼 사실 이것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뭐든지 살 수 있어요. 이 타인의 이름으로. 근데 예전만 생각하더라도요. 야야야, 그 내 주민번호 이렇게 저거 이런 일도 있었고 사실은 또 이렇게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데 우리가 당장은 어떠한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고 나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아니 걱정 안 해도 되겠지 했는데 이게 그럴 일이 절대로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정보의 유출이면 이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이 여기 계신 분들의 명의를 도용했어요. 그러면 가짜 카드를 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막 긁고 다니는 결제는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냐 계좌번호는 내 거니까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발급받지 않은 가짜 카드가 사용되고 있다. 이게 좀 화나는 일이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좀 걱정되는 거죠. 돈이 빠져나갈 수 있고 그렇죠. 이게 범죄에 또 이용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요새 비밀번호, 뭐 주민번호 말고도 무슨 번호가 많잖아요. 나도 못 외우는 번호를 걔네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걱정됩니다. 제 정보도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되는데 이게 영상 보니까 뭐 카드 단말기 통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유출될 수가 있는 거지? 412억 건을 어떻게 모은 거야? 도대체 이건 해킹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카드를 긁잖아요. 자, 카페, 편의점, 점심 먹고, 편의점, 교통카드 띡. 그러니까 이 POS, 포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긁은 우리의 정보가 막 이게 이 망을 통해서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 망을 막 낚아챈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서버를 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 시기에 결제된 수많은 개인들의 정보가 이 사람의 하드에 다 모여있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전에도 이랬다면서요? 뭐 해킹 범죄가 또 있었다면서요? 은행을 해킹을 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구속이 돼서 추가 수사를 하다가 이 데이터가 우르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럼 이미 유출된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뭔가 결제를 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아직은 피해 있어요? 사실이 나오진 않았어요. 피해자 신고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참, 근데 아직까지 저 수사 진척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 사건의 묘한 대목이 벌어집니다. 자, 경찰이 체포했고요. 구속 상태에서 이런 데이터를 이건 엄청난 범죄예요. 그럼 피해 사실을 본인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소소하게 내 계좌에서 만약에 가짜 카드로 돈이 빠져나갔는데 내가 잘 몰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경찰청은 당연히 금감원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협조를. 이것은 금융감독 당국이 좀 도와줘야 될 문제다. 이 어마어마한 61기가바이트의 이 데이터가 있으니 여기서 혹시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근데 이 경찰과 금융감독 당국 간에 공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경찰은 자, 이 데이터는 수상해요. 범죄 데이터예요. 이걸 좀 분석해 주세요. 금융당국은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열어보고 분석을 해요. 경찰이 범행으로 추정되는 데이터를 추려서 주세요. 이 공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공방이 벌어진 지가 석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수사 진척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한데 그냥 금융 정보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찰 얘기를 들으면 또 일리가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왜냐하면 금융 범죄가 한두 개인가요? 이 전자 이 개인 정보를 취득해서 논란이 된 게 카드사 유출 사건도 있었고 늘 있어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이 지난해에도 57만 개 카드 정보 유출도 똑같은 절차로 요청을 했는데 금융감독 당국에서 금감원이 카드사의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해줬는데 이번에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관련 정보만 우리는 USB에 옮겨서 금융당국에 주려고 하는 건데 왜 이게 권한받기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금감원 입장은 뭐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범죄에 연루된 금융정보가 아니고 일반 정보도 있는데 우리가 다 그걸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이 정보를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이름, 개인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까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열어보게 되는 순간 이 중에 일부 범죄에 활용된 정보가 있다 손치더라도 전체가 다 범죄 정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카드사 유출 정보는요, 지난해 유출된 자체가 범죄였지만 이것은 이 전체 자체가
금융범죄에 도용됐다고 특정하기는 쉽지가 않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역할에 대한 공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답답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어찌 네. 보면 경찰이랑 금감원이랑 3달 동안 탁구 경기한 거예요. 핑퐁 핑퐁,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2분의 MC와 3명의 게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네. 서로 대화를 미루다가 1시간 생방송 끝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러면 피해자는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고 시민이에요. 네. 아니 지금 권 박사님 얘기는 확 오네. 네. 생방 중에 가만히 있어. 계속 딴 얘기하고. 네. 야, 하세요 막. 그러면은 야 이거 아니, 가만히 그냥 있진 않아요. 네? 명분은 있어요. 서로 아유 이걸 우리 그래서 통으로는 명분이 우리가 있다. 못해요. 네. 썰어서 주세요. 제가 보기엔 네. 어떤 것만 같냐면 야 나는 이거 썰기 귀찮으니까 네. 당신네가 너가 썰어서 해. 줘. 껍질 깎아주면 내가 먹을게. 네. 과일 놓고 공방하는 느낌이에요. 아니 네. 지난주에도 토스에서 금융 관련 사고 있지 않았었어요? 있었습니다. 예, 예. 토스에서 네. 이게 그 개인이 네. 이 지급하지 않은 결제가 이루어지면서 네. 소액 결제가 빠져나가고 있다. 이 사건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 사건의 핑퐁 게임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문제예요. 언론에 이 사안이 터집니다. 61기가 412억 건에 달하는 정보가 해킹이 됐는데 이게 석 달째 경찰과 금융당국이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 언론에 터지니까 어떻게 됐게요? 어떻게 됐어요? 두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자 지금부터 협조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답답하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으면 이 웃잖아. 네. 정말 이게 무슨 대안이라도 좀 내놔야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언론에 공개되면 이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게 당연하니까 네. 자 그럼 협조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범죄 여부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되는 거를 석 달 네. 동안 왜 핑퐁 게임을 했냐고요.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이런 걸 우리가 비판할 때 흔히 관료제다 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관료주의적 발상, 행정 편의주의 좀 터시고 소비자와 국민을 위한 방식으로 애초에 일처리를 했더라면 양쪽 다 이렇게 비판을 덜 받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좀 나와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비자들은 어떻게 내 정보를 지킬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커진 게 사실은 이제 당국이 지켜주면 좋지만 네. 이제 소비자 책임이 커진 사회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그럼 지불을 현금으로 하란 말이냐.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에 의한 보안은 카드사, 그리고 뭐 은행, 그리고 금융당국, 심지어는 경찰 이러한 이제 경비를 좀 잘 담당해 주십사 요청할 수밖에 없고 그쪽에서 뚫린 건 그쪽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내 개인이 내 정보를 잘못 관리해서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든가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 책임으로 넘어옵니다.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비밀번호를 다 다르게 쓰라는 거예요. 어려워, 기억 한 2달 만에 가면 안 나요, 기억이. 기억이 안 나요. 새로 발급받아요. 네. 너무 제가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할 수 없습니다. 적어 놓더라도 네. 자신의 이 어떤 개인 정보 관리는 스스로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개인 정보 유출 범죄 이거 한번 추이를 볼게요. 네, 표 계속 보면서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죠. 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개인정보 범죄 관련해서 상담과 형사 분쟁이 증가 추세인데요. 조사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도용과 관련한 상담 건수가 2016년에는 4만 8천여 건이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2019년에는 무려 13만 4천여 건으로 4년 새 2.8배나 급증을 했다고 해요. 심각하네요. 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범죄가 있어요. 한 편의점 점주가 아르바이트 지원자가 이력서를 냈는데 거기에 이름, 뭐 주민번호, 주소 이런 게 다 있죠. 있잖아요. 네. 그걸 도용해서 그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을 안 했어요. 근데 고용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여기서 자신은 이득을 얻은 거죠. 지원금 등에. 네. 벌금형 선고받은 게 있는데 처벌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심지어 광주에서는 한 고등학교 교사가 졸업한 제자들의 인적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60여 명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서 스승이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개인 정보 본인이 지켜야 되는 거고. 저는 아까 그 범죄 저지른 해커 있잖아요. 네. 잘 좀 이렇게 착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데 이용하면 좋은 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인생을 바꿔주는. 예. 해커 잡는 해커로.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한 아침인데 오늘 행복한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좀 심각한 얘기를 많이 다룬 것 뭐야, 같아요. 안 걸린 것만 해도 행복
아, 이것도 아닌데. 네. 비록 오늘 방송에서는 저희가 좀 어두운 얘기도 네. 전해드렸지만 마음만큼은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그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